5. 롱본 집에서 걸어서 얼마 안 되는 곳에 베네 가족과 각별히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 살고 있었다. 월리엄 루커스 경은 예전에 메리턴에서 상업에 종사했고 그곳에서 제법 되는 재산을 모았다. 그리고 업장으로 재직하는 시절 국왕폐하께 청을 올려 기사 자위를 받아 신분이 상승했다. 그런데 이처럼 높아진 신분을 그가 너무 강하게 의식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높아진 신분 때문인지 자신의 사업과 작은 상업도시의 집이 싫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두 가지를 다 버리고 가족을 인솔하여 메리턴에서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이후 이 집은 루커스 로지로 불리게 되었다. 이 집에서 그는 자신의 지위를 만끽하며 더 이상 사업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의 차리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우쭐해 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그만을 뜨는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모두에게 마음을 썼다. 천성적으로 모나지 않고 친절하고 호의적인 데다가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국왕폐하를 아련한 뒤로는 예의까지 갖추게 되었다. 루커스 부인도 선량하게 이를 데 없었고 너무 똑똑하지는 않아서 베네 부인의 소중한 이웃이 될 수 있었다. 이들 부부에겐 자녀가 여럿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분별력 있고 똑똑한 27쯤 된 큰딸이 엘리자베스와 절친했다. 루커스가의 딸들과 베네가의 딸들이 모여 무도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례 있는 일이었다. 무도회 다음날 아침 소식을 듣고 의견을 나누려고 루커스가의 딸들이 롱본 집으로 놀러왔다. 샬럿, 어쩌녁 네가 시작을 잘했다. 베네 부인이 예의 바르고 침착하게 루커스 양에게 말했다. 빅리 씨가 첫 번째로 선택한 파트너가 너였지. 네, 하지만 두 번째 파트너를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요. 우리 제인 말이지. 그분이 우리 애랑 두 번이나 춤을 추었지. 확실히 빅리 씨가 우리 제인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긴 했어. 정말 그분이 진심으로 그랬다고 믿고 싶고 그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들었으니까. 하지만 정확히 알진 못해. 로빈슨 씨와 관련된 얘기였는데. 제가 빅리 씨와 로빈슨 씨가 나눈 얘기를 엿들었던 걸 말씀하시나 봐요. 아주머니께 말씀 안 드렸던가요? 로빈슨 씨가 빅리 씨에게 메리턴 무도회가 마음에 드느냐, 무도회에 아름다운 숙녀가 많지 않더냐고 물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예쁜지를 물으니 빅리 씨가 마지막 질문에 곧장 대답하더라고요. 의심의 여지 없이 베네가의 장녀 제인 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요. 라고요. 맹세코 말할게. 그건 너무 확실한 사실이야. 하지만 알다시피 그런 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 일라이자, 너가 엿들은 말보다 더 가치가 있었어. 안 그래? 샬럿이 말했다. 다시 씨의 말은 빅리 씨 말보다 듣기가 좀 그랬어. 그렇지? 가엾은 일리하지. 견딜만 하다가 대체 뭐람. 그런 말로 리지의 머릿속에 그 사람의 괘씸한 태도를 불러내 화를 치솟게 하지는 말자꾸나. 그런 사람이 푸대접을 떠오르게 해서 화를 돋우지 말라는 그 소리야. 정말 불쾌한 인간이라 그런 자가 좋아해 준다면 참으로 불운한 일일 거다. 롱 부인이 지난밤 내게 해준 얘기가 그 사람이 부인 바로 옆에 반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도 입 한 번 뻥긋 안 했다지 뭐니. 정말 그랬대요, 엄마? 혹시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제인이 말했다. 다하시 씨가 롱 부인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제가 분명히 보았는데요. 그랬지. 왜냐면 부인이 끝내 그에게 네드필드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니 대답을 않고선 못 빼겠겠지. 하지만 그렇게 말을 붙이자 그자가 몹시 화를 냈다더라. 앞에 나오는 일라이자는 리지의 일라이자와 리지는 모두 엘리자베스의 애칭이랍니다. 빅리 양 말로는요. 제인이 말했다. 다하시 씨는 친한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 편이래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놀랄 만큼 사근사근하고요. 그 말은 조금도 못 믿겠다. 그렇게 사근사근하면 롱 부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야지. 어쨌든 어떻게 된 일인지 알만해. 모두들 그가 오만으로 똘똘 뭉쳤다고 하더라. 그런 그가 마침 롱 부인에게는 사륜마차가 없고 어제도 무도회장까지 이륜 경마창을 세내에서 타고 왔다는 소리를 들은 게 분명해. 저는 다하시 씨가 롱 부인에게 말을 걸지 않은 것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루커스 양이 말했다. 다만 일라이자와 춤을 췄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리지,
다음번에 또 만나더라도 내가 너라면 그런 자하고는 절대로 춤추지 않을 거다. 제 생각도 그래요, 엄마. 그 사람하고 절대 춤추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할게요. 그분의 오만한 말이야. 그 태도가 내게는 그다지 불쾌하지 않았어. 루커스 양이 말했다. 대개의 경우와 다르게 말이야. 변명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 가문, 재산,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그토록 훌륭한 청년이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오만할 권리가 있는 분이야. 그렇긴 해.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 사람이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내지만 않았어도 나도 그의 오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 거야. 오만은 매우 흔한 결점이지. 견실한 생각의 힘을 자랑하고픈 메리가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내용을 놓고 볼 때 정말이지 아주 흔하고 인간의 본성은 특히 그런 감정에 빠져들기 쉬워. 실제든 상상이든 자신의 이런저런 자질에 대해 자족감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있을까? 종종 오만이 허영심과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아주 달라. 허영심 없이도 오만할 수 있어. 오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평가와 더 관련이 있고 허영심은 타인이 우리에 대해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바와 더 관련이 있거든. 이게 셋째 딸 메리가 한 말인데 아주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같네요. 제가 다하시처럼 부자라면 저 아무리 오만하다 한들 신경 안 쓸 거예요. 누나들과 함께 온 어린 루커스 군이 말했다. 저라면 여우 사냥개를 한 무리 키우며 매일 포도주나 한 병씩 마실래요. 그러면 너의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시게 될 텐데 벤의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당장에 술병을 빼앗아 버릴걸? 소녀는 그러지 말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부인은 그럴 거라고 계속해서 우겼고 두 사람은 말싸움은 손님들이 돌아갈 때가 돼서야 겨우 끝났다. 6. 얼마 후 롱본의 숙녀들이 네드필드의 숙녀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답방도 적절한 격식하에 이어졌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큰딸 베넷 양의 부침성 있는 태도에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 다만 베넷 부인은 참을 수 없었고 셋째부터는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었지만 위로 두 자매에게는 더 친해지고 싶다고 했다. 제이는 크게 기뻐하며 빅리 자매의 관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가족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여전히 오만하다고 느꼈고 심지어 언니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들 자매를 좋아할 수 없었다. 물론 제인에게 보인 이들의 친절은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10중 8구 언니에 대한 빅리 씨의 칭찬에서 비롯되었을 테니 나름대로 가치는 있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빅리 씨가 제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분명했고 엘리자베스가 보기에 제인이 처음부터 빅리 씨에게 품은 호감에 계속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랑에 푹 빠져 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으리라는 점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제인은 강렬한 감성을 지녔지만 거기에 차분한 기질과 한결같은 명랑함을 잘 결합할 줄 알았다. 제인의 이런 면이 무례한 자들의 의심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친구인 루커스 양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런 경우는 사람들을 속이는 게 즐거운 일일지도 모르지. 샬럿이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방어를 하면 때론 불리해질 수도 있어. 여자가 그런 기술로 남자에게 자기 마음을 숨기다가 그를 붙잡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면 설령 세상 사람들 또한 까맣게 모른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니? 대개 사랑의 감정에는 고마움과 허영심이 무척 많이 묻어있는 법인데 그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과연 무방할까? 우리 모두 시작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은 정말 자연스럽잖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상대의 격려 없이도 진정한 사랑에 빠져들 만큼 용기가 넘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 여자라면 열에 9,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보여주는 편이 오히려 나아. 빅리 씨가 제인을 좋아하는 건 분명해. 하지만 제인이 거들어주지 않으면 그분은 그저 좋아하는 데 그치고 말 거야. 하지만 우리 언니 입장에서는 그 성격의 최대한으로 빅리 씨의 사랑을 돕고 있는 걸 언니의 마음을 나도 알아차릴 정도인데 뭐. 그분이 눈치 못 챈다면 정말 멍청이지. 일라이자 잊지 마. 빅리 씨는 네 언니 성격을 너만큼 잘 알지 못한다고. 그래도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유독 좋아하면서 그걸 애써 숨기려 하지 않는다면 남자가 당연히 알아차려야지.
충분히 자주 만난다면 그렇겠지. 빅리 씨와 제이는 비교적 자주 만나긴 해도 오래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그리고 언제나 여러 사람들과 섞여 만나니까 둘만 계속 대화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 제이는 빅리 씨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반 시간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해. 일단 확실히 사로잡기만 하면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사랑에 빠질 여유가 생기는 법이니까. 정말 훌륭한 계획 같네.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결혼을 잘하겠다는 욕심뿐이라면 말이야. 부자 남편, 아니 그냥 남편이라도 남편만 얻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나라도 그럴걸. 하지만 제인 언니의 감정은 그게 아니야. 언니는 속셈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 봐서는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또 그 감정이 옳은지 아닌지조차 확신 못하고 있어. 언니가 빅리 씨를 알게 된 지 겨우 보름 됐어. 메리트 무도회에서 내 곡을 추었고 빅리 씨 댁에서 아침나절에 한 번 만났지. 그리고 이후 4번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를 했고 그 정도로는 그분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어. 네 말대로라면 그렇겠지. 제인이 그분과 식사만 했다면 식욕이 왕성한지 아닌지 정도나 파악할까? 하지만 두 사람이 4번씩이나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 4번의 저녁 시간이라면 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거든. 그래, 4번의 저녁 시간이면 자기들이 커머스보다 뱅트윙은 커머스, 뱅트윙 모두 카드 게임의 일종이랍니다. 커머스보다 뱅트윙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지. 하지만 다른 주요한 면모들이 많이 드러났을 것 같지는 않아. 어쨌든 진심으로 제인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제인이 내일 당장 빅리 씨와 결혼한다 해도 12달 그의 성격을 따져보고 결혼할 때만큼 행복할 것 같아. 결혼의 행복이란 순전히 운에 달린 일이거든. 상대방의 성격을 서로가 속속들이 알고 있거나 결혼 전부터 꼭 닮아 있었다고 해서 그게 두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거든. 부부란 서로 안 닮으려고 어지간히 애쓰다 결국은 각자의 몫만큼 짜증을 내게 되어 있어. 그러니 평생 함께 하기로 한 상대방의 결점이라면 되도록 모르는 편이 낫지. 샬럿, 웃음이 나오려고 해. 어쨌든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 테고 막상 말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엘리자베스는 언니를 향한 빅리 씨의 관심을 지켜보는데 열중하느라 자신이 그의 친구의 눈에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었다. 다하시 씨는 처음에는 엘리자베스가 예쁘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다. 무도회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호감도 느끼지 못했고 그 뒤 다시 만났을 때도 그저 흠잡기 위해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절대 미인행은 아니라고 자신과 친구들에게 분명히 밝혔을 때 그는 불현듯 엘리자베스의 검은 두 눈에 어린 아름다운 눈빛으로 그 얼굴이 비브마리만치 영리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런 깨달음에 이어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운 몇몇 깨달음이 뒤따랐다. 흠을 잡겠다는 눈길로 그녀의 용모에서 완벽한 균형과는 거리감은 여러 결점을 탐지해냈음에도 그는 그녀가 밝고 명랑해 보인다는 점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매너가 상류사회와 거리가 멀다고 혼자서 아무리 주장해 봐도 그 안에 여유 넘치는 장난기가 섞여 있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몰랐다. 그녀에게 그는 자초해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남자, 같이 춤추기엔 그녀가 예쁘지 않다고 했던 그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좀 더 알고 싶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한 전 단계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녀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런 그의 행동이 마침내 엘리자베스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큰 파티가 열린 윌리엄 루커스경 댁에서의 일이었다. 다하시 씨의 의도가 대체 뭘까? 그녀가 살럿에게 말했다. 나랑 포스트 대령의 대화를 경청하더라고. 그건 다하시 씨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 같은데. 어쨌든 계속 그런다면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내가 보고 있다고 분명히 알려야겠어. 너무 냉소적으로 쳐다봐. 나부터 건방지게 굴어야지. 안 그랬다가는 곧 그 앞에서 겁먹고 말 거야. 잠시 뒤 다하시 씨가 딱히 대화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루커스 양이 엘리자베스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만류한 것이 오히려 즉각 그런 일을 하라고 부추긴 꼴이 되어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씨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다하시 씨,
제가 방금 포스트 대리님께 메리트넷 무도회를 열어달라고 조르면서 제 생각을 특별히 잘 표현하지 않던가요? 활기가 넘치더군요. 하지만 젊은 숙녀라면 늘 그런 화제에는 열성적이죠. 숙녀에게 너무 가혹한 말씀 아닌가요? 이제 조를 차례랍니다. 루커스 양이 말했다. 일라이자, 내가 피아노 뚜껑을 열 테니까 그 다음 일은 알겠지? 친구라며 정말 이상하게 구네. 늘 나더러 누구보다 먼저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라니 말이야. 내가 음악에 소질이 있다고 자만하고 있었다면 참 소중한 친구였겠지? 하지만 있잖아. 항상 최고의 연주만을 들어오신 이분들 앞에서는 정말 안 할래. 그래도 루커스 양이 끈질기게 재촉하자 그녀가 덧붙였다. 알았어. 꼭 그래야 한다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하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의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훌륭한 옛 속담 하나가 있죠. 죽을 시키려면 숨을 참아라 라는. 저는 노래하려면 숨을 아끼겠어요. 아주 훌륭한 연주라 할 수는 없어도 그녀의 연주는 듣기 좋았다. 그런데 한두 곡이 끝나고 노래를 더 불러달라는 사람들의 청에 미처 응하기도 전에 메리가 언니의 연주를 이어받겠다고 극성스럽게 등장했다. 자매들 가운데 혼자만 예쁘지 않아서 메리는 지식과 교양을 쌓는 일에 매진했고 남들 앞에서 그런 면모를 과시하지 못해 늘 안달이 나 있었다. 메리는 사실 재능도 부족했고 취향도 별 볼 일 없었다. 순전히 허영심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긴 했지만 재능이 부족한 탓에 그저 박식한 척 젠체했고 이러한 태도는 메리의 실력보다 뛰어난 연주라도 망칠 법했다. 연주 실력이 동생의 반도 못 따라가서도 사람들은 편안하고 꾸밈없는 엘리자베스의 연주를 더 즐겁게 들었다. 메리는 길기 짝이 없는 콘체르토 연주를 끝내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음악을 몇 곡 더 연주하려는 것으로 찬사를 얻어냈다. 이 연주도 실은 두 동생의 요청이었는데 이들은 루커스 집안의 자녀들과 함께 장교 두색과 어울려 무도회장 한편에서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하시 씨는 이런 식으로 아무런 대화도 없이 저녁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은근히 화가 나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않은 채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그는 혼자만의 생각에 너무 몰입한 탓에 윌리엄 루커스 경이 말을 걸 때까지 그가 바로 옆에 와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런 모임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오락 활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하시 씨. 결국은 춤만 한 게 없지요. 춤은 상류사회에서 어떤가는 고상한 오락 활동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춤은 품위가 덜한 사회에서도 유행한다는 장점도 있고요. 야만인들도 모두 춤은 출 줄 아니까요. 윌리엄 루커스 양은 미소만 지었다. 잠시 뜸을 들이다 빅리가 무리에 동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말했다. 친구분이 춤을 잘 추는군요. 다하시 씨도 춤 솜씨가 대단하겠죠? 메리튼에서 제가 춤추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물론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적잖은 즐거움을 얻었죠.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자주 춤을 춥니까? 전혀 안 춥니다. 춤이야말로 그곳에 대한 적절한 찬사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는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곳에도 그런 찬사를 바치지 않습니다. 런던 시내에도 틀림없이 거처가 따로 있으시겠죠? 다하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한때는 런던에 정착해볼까 생각했었습니다. 상류사회를 좋아하는 편이니까요. 하지만 런던의 공기가 루커스 부인에게 잘 맞을지 확신이 안 섰습니다. 루커스 경은 다하시 씨의 답변을 기다리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떤 대답도 할 생각이 없는 듯 했다. 때마침 엘리자베스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자 문득 신사단 호의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루커스 경이 그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일라이자 양, 왜 춤을 안 추고 있어? 다하시 씨, 제가 이 숙녀를 아주 이상적인 파트너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미인이 눈앞에 있는데도 춤을 거절하시진 않겠죠? 그러면서 그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아 다하시의 손에 건넸다. 다하시 씨는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는 걸 꺼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즉각 한 걸음 물러선 뒤 당황스러워하며 윌리엄 경에게 말했다. 진심이에요. 춤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부디 파트너를 찾으러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다하시 씨는 점잖고 예의 바른 태도로 엘리자베스에게 손을 잡을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단호했다.
윌리엄 경도 설득해 보려 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일라이자 양, 춤을 참 잘 추던데 그 모습을 구경하는 행운을 빼앗다니 무정하네. 이분은 오락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반시간쯤의 호의를 베푸는 걸 거절했을 뿐이 아닌데. 다하시 씨는 예의 범절 그 자체시죠.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과연 그렇고 말고. 하지만 일라이자 양, 춤을 추고 싶게끔 마음을 끄는 상대가 누군지를 생각해 볼 때 이분이 정중하게 춤에 응하려 한다고 놀랄 일 아닌가. 그런 파트너를 누가 마다할 수 있겠어? 엘리자베스는 익살스럽게 그를 쳐다보다가 그 자리를 떴다. 그는 그절로 그녀에 대한 신사 쪽의 마음이 달라질 리 없었다. 오히려 그는 흡족해하며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빅리 양이 그에게 다가왔다. 무슨 생각에 빠져 계신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짐작 못할 겁니다. 앞으로 많은 저녁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생각하셨겠죠. 더구나 이따위 사람들하고 말이죠.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에요. 이보다 더 짜증났던 적이 없네요. 재미도 없는데 시끄럽게까지 하니. 별것도 아닌 주제들이면서 대단한 척하는 이 사람들에게 혹평을 내려주신다면 제가 뭔들 못해드릴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빅리 양의 짐작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즐거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미인의 얼굴 속 예쁜 두 눈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던 중이었죠. 빅리 양은 즉각 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러면서 과연 어떤 숙녀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영광을 차지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다하시 씨는 매우 대담하게 답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입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라고요? 빅리 양이 되풀이하며 말했다. 정말 놀랍네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그 아가씨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 축하는 언제쯤 해드리면 되나요? 딱 예상했던 질문 그대로군요. 숙녀들의 상상은 참 신속하네요. 단순한 호감에서 사랑으로 또 사랑에서 결혼으로 순식간에 비약하니 말입니다. 축하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진지하게 나오면 정말 다 결정된 일로 생각할 수밖에요. 정녕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장모님까지 얻게 되겠군요. 물론 그 장모님도 다하시 씨의 펜블러 저택에서 늘 함께 살게 되겠고요. 그는 철저히 냉담한 태도로 빅리 양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식의 빈정거림을 즐길 태세였다. 다하시 씨의 차분한 태도로 봐서 안심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든 그녀는 그 뒤로도 길게 직구전 발언을 이어갔다. 7. 베넷의 재산은 모두 합쳐 연간 2,000파운드의 수입이 나오는 사유지가 전부라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딸들 입장에서는 불행히도 아버지에게 남자 상속자가 없다는 이유로 먼 친척에게 한사 상속될 예정이었다. 베넷 부인의 재산은 혼자서 평생을 살기에는 충분했지만 부족한 남편의 재산을 채우기 위해는 모자랐다. 메리튼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부인의 아버지는 딸에게 4,000파운드를 남겼다. 베넷 부인에게는 아버지의 서기로 일하다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은 필립스 씨와 결혼한 여동생과 런던에 정착해 유망한 직종에서 사업 중인 남동생이 있었다. 메리튼은 롱보 마을에서 고작 1마일 떨어진 곳에 있어 베넷과의 자매들이 놀러가기에도 제법 가까운 거리라 이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 이모에게 안부 인사를 할 겸 가는 도중에 있는 모자 가게에도 들를 겸 나들이를 가곤 했다. 자매들 중에서 제일 어린 리디아와 캐서린이 특히 이런 방문을 자주 다녔는데 언니들보다 머리가 비어서 무언가 재미난 일이 없을 때면 메리튼까지의 나들이가 오전 시간을 보내는 필수 일과였다. 그리고 이 나들이는 저녁 대화 시간에 화제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대체로 시골 생활의 소식이란 것이 빈약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모에게서 새로운 소식을 얻어오곤 했다. 최근에는 읍내 인근에 민병대가 새로 주둔한 터라 이 두 자매는 요즘 새로운 소식도 듣고 행복감도 느끼고 있었다. 민병대 주둔군은 그의 기업을 내내 주둔할 계획이었고 메리튼이 그 본부였다. 필립스 이모네만 다녀오면 더없이 흥미진진한 정보가 생겼다. 하루하루 장교의 이름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두 자매의 지식이 쌓여갔다. 이제는 그들의 숙소도 더 이상 비밀 장소가 아니었다. 마침내 그들은 장교들을 직접 사귀기 시작했다. 필립스 씨가 장교들의 모든 숙소를 방문하게 되면서 조카 딸들에게 그들이 미처 몰랐던 행복의 원천을 열어주었다. 두 자매에게 화제거리란 오로지 장교들 뿐이었다. 엄마에게 활력소가 된 빅리 씨의 상당한 재산 이야기조차
장교 제복과 비교하면 그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였다. 어느 날 아침 이런 화제를 쏟아내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베네시가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얘기하는 태도를 보니 너희 둘이 이곳에서 가장 멍청한 아가씨들이 틀림없구나. 얼마 전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확신이 든다. 캐서린은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했다. 하지만 리디아는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는 카트 대위가 마음에 들며 다음날 아침 그 대위가 런던으로 떠난다니 그날 중에 그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계속 떠들어댔다. 세상에 여보, 베넷 부인이 말했다. 어쩜 그리 쉽게 자기 자식들을 멍청하다고 여기는지.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다른 집 애들 흉은 보고 싶을 망정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로 안 그래요. 내 자식이라도 멍청하다면 항상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요. 그렇겠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애들은 다 영리해요. 당신과 내가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못 보는 게 그 점뿐이니 다행이군. 모든 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같기를 바라지만 넷째와 막내가 특이하다 싶을 만큼 멍청하다는 점에 있어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크게 차이가 나네. 이보세요, 베넷이. 아직 어린 딸들에게 아빠나 엄마의 분별력을 기대해서는 안 되죠. 그 애들도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처럼 더 이상 장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나도 한때 붉은 제복을 좋아했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만약 1년에 5, 6천쯤 버는 멋진 젊은 대령이 우리 딸들 가운데 하나를 원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 번날 밤 윌리엄 경에 들러 포스트 대령을 만났을 때 제복이 썩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리디아가 큰소리로 말했다. 이모 말씀이 포스트 대령과 카트 대위가 처음 왔을 때처럼 왓슨 양집을 자주 가지는 않는데요. 지금은 클라크가 이 서재의 모습을 자주 보이고요. 그때 하인이 베넷 양에게 줄 편지를 들고 오는 바람에 부인은 대답할 틈이 없었다. 네더필드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하인은 답장을 받아가려고 기다렸다. 베넷 부인의 눈이 기쁨에 겨워 반짝거렸다. 그녀는 딸이 편지를 읽는 동안 조바심치며 큰 소리로 물었다. 그래 제인 누구한테서 온 거니? 무슨 내용이야? 그분이 뭐래? 어서 제인 빨리 읽고 말 좀 해봐. 예 빨리 좀. 빅리 양이 보낸 거예요. 제인이 말했다. 그리고 편지를 큰 소리로 읽었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오늘 루이자 언니와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겠어요?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언니와 내가 평생 서로 미워할지 몰라요. 여자 둘이 온종일 머리를 맞대고 지내다 보면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없답니다. 편지를 받자마자 우리 집으로 빨리 오세요. 오빠와 신사들은 장교들과 함께 식사할 예정이래요. 늘 제인 양을 생각하는 캘러라인 딜리, 빅리. 장교들과 함께라고? 리디아가 소리쳤다. 아니 이모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고 베넷 부인이 말했다. 몹시 불운한 일이구나. 마차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제인이 말했다. 아니다 얘야. 비가 올 것 같으니 말을 타고 가는 게 낫겠어. 그러면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와야 할 거야. 좋은 계획 같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제인 언니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 거라는 점만 확실하다면요. 그렇구나. 하지만 신사들이 메리턴까지 빅리시의 이륜마차를 타고 이용할 테고 허스트 부부는 말이 따로 없잖니. 아무래도 마차를 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얘야 장담하는데 아빠가 말들을 내주지 않을 거다. 여보 농장에 말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농장에서야 내가 보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필요로 하지. 하지만 오늘 말들을 쓰신다면 엄마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셈일 텐데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결국 그녀는 말들을 쓸 일이 있다고 아버지가 억지로 시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인은 마차가 아니라 말을 타고 가야 했다. 엄마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날씨가 구절정조에 기뻐했다. 엄마의 바람이 곧 현실로 나타났다. 딸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동생들은 언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엄마는 신난 모습이었다. 비는 저녁 내내 쉬지 않고 내렸다. 제인은 못 돌아올 게 분명했다. 기막힌 생각이었지 세상에. 베넷 부인이 거듭해서 말했다. 비를 오게 한 공로가 모두 자기에게 있다는 투였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부인은 자신의 계략이 얼마나 행복한 결과를 빚어냈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네드필드에서 온 하인이 엘리자베스에게 이러한 편지를 전했다. 사랑하는 리지, 오늘 아침 일어나 몸이 너무 안 좋다는 걸 알았어.
아마 어제 비에 흠뻑 젖어서 그런 것 같다. 친절한 이곳 분들은 내 몸이 나을 때까지는 집에 돌아가겠다는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 존스 선생님의 진찰을 받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 선생님이 내게 오셨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놀라지 마.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픈 것 말고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제인. 그래 여보. 엘리자베스가 편지를 큰 소리로 읽고 나자 베네시가 말했다. 당신 딸이 갑자기 병이 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죽더라도 그게 다 당신 지시대로 빅리 씨를 탐하다 그런 것이니 위로가 되겠소? 어머, 나는 제인이 죽는다는 걱정은 결코 안 해요. 사람이 가벼운 감기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아마 간호를 잘 받을걸요? 그곳에 머무르기만 하면 모든 게 안심이에요. 마차를 쓸 수 있으면 가서 좀 볼 텐데. 마차를 타고 갈 수는 없었지만 언니가 진심으로 걱정된 엘리자베스는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말을 탈 줄 몰랐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엄마가 소리쳤다. 길이 진흙탕일 텐데 그런 결심을 하다니. 그곳에 도착하면 몰골이 참 가관이겠다. 제인 언니를 만나기에 무리가 없는 몰골이겠죠. 언니를 보는 게 제 목적이니까요. 리지, 내게 말들을 내달라는 소리냐?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요. 저는 걸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동기만 확실하면 거리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겨우 3마일인데요. 뭘?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돌아올 거예요. 언니의 착한 마음씨에 놀랐어. 메리가 말했다. 하지만 모든 충동적인 감정은 반드시 이성의 인도를 받아야 해. 노력은 꼭 필요에 비례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야. 우리가 메리튼까지 언니와 함께 갈게. 캐서린과 리디아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동생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결국 세 자매가 함께 집을 나섰다. 서둘러 가면 카트 대위가 떠나기 전에 만나볼 수 있을 거야. 함께 걸으면서 리디아가 말했다. 이들은 메리튼에서 헤어졌다. 동생들은 아는 장교 부인이 사는 집 쪽으로 갔고 엘리자베스는 혼자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녀는 쟁걸음으로 이어지는 들판을 가로질렀고 울타리들을 넘었다. 물 웅덩이가 나타나도 마음이 급해 돌아가지 않고 민첩하게 뛰어넘었다. 마침내 그녀는 네드필드 저택이 보이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발목은 시큰거렸고 스타킹은 흠뻑 젖었으며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조찬실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에는 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토록 굳은 날씨에 그토록 이른 시간에 그것도 혼자서 3마일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에게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까닭에 그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를 매우 예의 바르게 맞이했다. 빅리 씨의 태도에는 예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선의와 호의마저 느껴졌다. 다하지 씨는 별 말을 하지 않았다. 허스트 씨는 입을 닫고 있었다. 다하지 씨는 한편으로는 먼 거리를 열심히 걸어온 탓에 반짝거리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그토록 먼 거리를 혼자 걸어올 일인지 의아했다. 허스트 씨의 관심은 오로지 아침 식사뿐이었다. 엘리자베스가 언니의 상태를 물었는데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제인이 밤새 잠을 잘못 이루었고 지금은 일어났지만 열이 몹시 높아서 방을 나올 만큼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곧장 언니를 보러 갈 수 있어 기뻤다. 사실 제인은 가족들을 놀라게 하거나 그들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걱정돼서 편지에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가족의 문명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터라 동생이 들어오자 무척 반가웠다. 하지만 아직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빅리 양이 자매들만 남겨두고 방을 나갈 때 특별한 보살핌에 감사하다는 말만 몇 마디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언니를 보살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빅리 자매가 다시 찾아왔다. 엘리자베스는 그들 자매가 많은 애정을 갖고 진심으로 언니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제야 그들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의사가 와서 환자를 보고는 예상했던 대로 감기가 심하게 걸렸으니 빨리 낫도록 모두들 애써야 한다고 의례적으로 말했다. 환자에게는 침대로 돌아가라고 조언하며 물약을 조금 제조해 주기로 했다. 제인은 열이 다시 올라 곧장 침대에 누웠다. 머리도 심하게 아프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한동안 언니 방을 떠나지 않았다. 빅리 자매도 방을 자주 찾았다. 신사들이 외출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딱히 할 일도 없었다. 시계가 3시를 알리자 엘리자베스는 떠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빅리 양이 그에게 마차를 내주겠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도 조금만 더 군하면 그 호의를 받아들이려 했는데 제인이 동생과 헤어지는 걸 하도 불안해하는 바람에 빅리 양은 부득이 마차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접고 네드필드에 더 머물다 가라고 군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대단히 고맙다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이 소식을 전하러 그녀의 집으로 하인을 보냈다. 그 하인은 돌아올 때 두 자매의 옷가지를 들고 왔다.